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광입니다. 네. 주대환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저보다는 서울대학교 3년 후배인데, 그러나 본인이 학교 다닐 때부터 사상 이념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념 서클의 지도도 많이 하고 또 사상 이념적인 지하 지도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주사파의 김영환, 강철 서신의 김영환이 있다면 PD파에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노동운동의 이론적 지도자 주대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PD파, 좌익 중에서 주사파가 아닌 PD파의 주도적인 지도자, 사상 이념적 지도자 주대환 선생을 모셨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사상 이념적으로 고수입니다. 저는 사실 학생운동, 공장의 노동운동, 또 정치 현장에 나와 있어서 사상 이념적인 깊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대환 선생을 오늘 특별히 모신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 이념적인 학습과 고뇌를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해서 아주 과격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혁명론자로부터 지금은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자, 합법적인 운동에서 사회민주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주대환 선생님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인이 그동안 서울대학교의 무림 70년대 후반의 또 80년대 초반까지의 무림이라는 서울대학교 학내 사상 이념 서클의 또 학생운동의 지도부로서 지하에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부터 사상적인 여러 가지 변천의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사님이 너무 이렇게 칭찬 섞인 이 소개를 해주셔서 당황스럽습니다. 학생 때는 오래된 일입니다만 긴급조치 구호 또는 유신체제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운동 좀 한다고 했고요. 네. 이제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와서는 사실 굉장히 과격한 그런 운동에 앞장섰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노련이라는 지하 단체를 만들어서,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를 해가지고 혁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한 노회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노회찬 의원보다도 선배, 노회찬 의원의 사상 이념적인 지도부가 바로 우리 주대환 위원장이고요. 저도 사실 선노련이라고 했는데, 선노련도 크게 보면 인민노련, 인노련, 선노련 합쳐서 그렇죠. 사상 이념적인 주도권을 오히려 주대환 위원장 쪽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각종 잡지나 사상 이념적인 방향, 노동운동의 투쟁 방향, 대정부 투쟁의 방향, 이런 것들을 주로 이 주대환 위원장 그룹에서 만들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이념적으로 보면은 노회찬이나 정의당이나 또 제가 했던 선노련이나 노동운동, 학생운동, 또 과거의 민노당, 이런데 사상 이념적 총 지도부의 최고의
사상 이념적인 인물이 아니, 그렇게 이 말씀하시면 주대한 위원장이라고 볼 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당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명 안 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89년에 되니까요. 천안문 사태가 있었습니다. 인민어 군대라는 중국 공산당 군대가 그 천안문에서 데모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을 탱크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 사태 소식을 듣고서 저희 조직원이었던 노동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지만 당시에는 공산권이라는 그 중국이라든지 소련,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되기 전이니까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무슨 정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방공법 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가운데 저희들은 뭐 그 나라들이 막스 레닌이 그렇게 써놓은 아주 이상적인 노동자의 나라가 실현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민어 군대가 인민을 탱크로 밀어붙이는 이런 그 사태 앞에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못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가을이 되니까 89년 가을이 되니까 바로 동유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 다 무너져 버렸고 드디어 그 다음에는 이제 소련이 이제 해체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삼스럽게 그때부터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보니까 이게 막스 레닌주의라는 게 이게 뭐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전환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걸 전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프레타르 혁명 노선이랄지 뭐 폭력 혁명이랄지 이런 이야기들 뭔가 과격해서 젊은이들의 마음에 뜨거운 어떤 그 막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언어들을 좀 이렇게 걷어내 버렸습니다. 내버리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사회민주주의로 제가 전향을 한 것이 92년도입니다.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제 나름대로 걸어왔는데, 그래도 아직도 사실 국민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고 묻습니다. 이게 사회민주주의라는 게 뭐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정리 한번 해보면, 73년에 서울대학에 들어오셔가지고, 92년까지. 선배들에 의해서 한국사회연구회나 무림이나 이런 지하 서클, 이념 서클의 선배들 지도를 받아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리고 모택동 사상, 그렇죠. 그까지도 받아들였죠? 그럼요. 모택동 제가 전집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 그럼 김일성 주체 사상은 안 했네요? 주체 사상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김일성 사상도 하고? 그럼 김일성주의자는 안 됐네요? 그럼요. 그거는 제가 70년대 이미 저는 북한 대남 방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대남 방송 듣는 것 자체가 방공법 위반이었어요. 지금도 위반이거든요. 걸리면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걸 때문에 뭐 잡혀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때는 그거 잡히면 바로 그 감옥 갑니다. 그런데도 제가 단파 라디오 막 청계천 어디서 막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막 듣고 이랬어요. 입을 덮어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호기심에, 젊은 호기심에 막 듣고 했는데, 저는 이미 79년, 80년, 82년 고점에, 이건 아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모택동주의 모택동 전집에 나오는 얘기를 거의 뺏긴 거더라고요, 보니까. 뺏겨 아니야. 그리고, 대남방송 얘기는 천편일률적인 얘기를 계속 해대는데, 노래는 좀 괜찮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는 제가 몇 개 배웠어요. 상당히 비장한 북한 특유의 이런 곡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몇 개 배워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이미 말하자면은 북한이 우리의 어떤 우군이거나 동지거나 또는 그쪽을 지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86년에 이제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김영환, 이제 저보다 9년 후배인데요.
강철 서신인가 뭔가를 써갖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올 것이 왔다. 왜냐, 이게 왜 올 것이 오느냐 하면은, 세계 모든 나라의 사회주의 좌파 운동의 역사를 보면은, 다 분열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이제, 의존파와 독립파의 분열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소련이 있을 때는 소련에 의존할 거냐, 예를 들면 미국 공산당 같으면 소련의 코민테른의 지시를 따를 거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할 거냐. 네. 이탈리아 공산당, 일본 공산당 전부 그렇게 분열이 됐습니다. 네. 남한에서는 뭐냐,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또는 아니면 조선노동당의 어떤 하부에서 그 지시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 지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끼리 할 거냐, 독립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갈라질 건데, 강철 서신이 나오면서부터 이미 이제 그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NL과 PD라는 게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갈라졌는데, 제가, 아니다. 이거는 해서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말하자면은, 박현채 선생이나, 잘 아시죠? 우리 선배죠. 그런 분들로부터 쭉 내려오고, 아니면 그보다 더 위에, 조선노동당 또는 남조선노동당 시절부터 내려오는 이 흐름이 말하자면 이제 강철 서신 또는 김영환의 그 당시의 생각의 배경이고, 저는 이제, 그게 아니다 해서, 독립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걸 PD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잠깐 제가 정리를 하면은, 너무 복잡한 얘기는. 이제, 조선 노동당, 그리고 남노당이라고 있습니다. 남조선 노동당. 네. 박은영, 네. 김일성. 네. 이게 나중에 합쳐서 다 북한 가서 조선 노동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던 남노당 쪽이 이제 빨치산. 네. 그 박연채 교수는 상과대학의 우리 이제 선생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소년 빨치산 출신인데, 네. 그분들과 또 신영복 같은 통역당, 네. 통역당도 바로 북한을 자기의 그 지도부로,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을 지도부로 해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도 받고 가서 지령도 받고 그 난수표도 받고 무기도 받아가지고 움직이던 사람이 신영복, 그다음 그 위에 두목이 김종태, 김진락 이런 사람들이고, 그 밑에 바로 신영복 밑에선이 또 한명숙 총리의 남편 박성준 씨나 이런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북한의 지도를 받아서 남한의 혁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노선이고, 네. 우리 주대한 위원장이나 저는 그건 아니다. 북한은 이거는 가짜 공산당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에는 개인 숭배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게 완전 개인 숭배고, 그 자체가 전통적인 공산당하고도 다르고 사회주의 이론하고도 상당히 달라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났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독자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반정부 투쟁,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 투쟁, 그리고 민족적인 그런 자주 이까지는 좋은데, 북한의 지령과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은 반대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주대한 위원장이 하는 독자 노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익은 둘 다 좌익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지도부로 받아들이느냐, 북한에 있는 조선노동당을 진정한 혁명 지도 정당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남한에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주체 사상, 주사파하고 김일성주의자하고 남한의 독자적인 좌익 정당하고 차이가 나는 오늘 지사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형님이라 그러는데 우리 형님 만나서 젊은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새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사회민주주의로 이렇게 전향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사회민주주의가 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50년에. 저는 태어나기도 전입니다만, 한국전쟁이 났을 때,
개전 3일 만에 바로 미군이 바로 말하자면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을 파견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엔에서 바로 이 유엔군 파견을 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16개 나라가 유엔군을 보내줬는데 그 16개 나라 대부분 다 영연방 나라들입니다. 네.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도 하여튼 그 대부분 아마 에티오피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왔어요. 특히 에티오피아 뭐 이렇게 해서 인도. 예. 인도는 이제 중립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안 보냈고요. 나중에. 안 보냈고. 하여튼 캐나다하고 이렇게 해서 16개국이 대부분이 영연방 나라들과 미국 이렇게 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2차 대전 직후에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1950년은 45년 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도 되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유엔이라는 기구는 영국과 미국의 학작품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유엔에서 그런 결의가 난다는 것은 영국과 미국의 공동결정인데 당시에 영국의 그럼 정부는 뭐냐? 영국의 정부는 노동당 정부입니다. 애틀리 정부였어요. 네. 영국 노동당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트루만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였는데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2차 대전 직전에 마치기 전에 끝나기 직전에 돌아가시면서 그걸 선기받은 게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 당시에 미국 민주당이 말하자면 이제 미국식 사회민주당이라고 흔히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의 미국 민주당보다도 훨씬 진보적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영국과 미국 당시에 두 나라의 정부는 노동당 정부, 사회민주당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부였는데 방공 전선에 군대를 즉시 파견해서 대한민국을 공산군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무엇이냐? 그럼 저는 한국 전쟁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국 노동당과 미국 민주당이 군대를 파견했다. 즉 방공을 기본으로 하는 서방 세계의 진보 좌파가 사회민주주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공인데 네. 반공이지만은 영국 노동당은 좀 친노조고 친노조라고 단순히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하고 영국에서 노동조합은 매우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특권이잖아요. 가입을 못하는 사람이 90%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그냥 당연히 노동조합, 당시에 영국은 조합 가입률이 거의 50% 이렇게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의 노동당이라고 하면은, 2차 대전, 물론 전쟁 중이었습니다만은 영국의 말하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정책을 추진한 것이 영국 노동당입니다. 2차 대전을 전쟁을 치를 때 처칠이 수상이었습니다만은 내각에는 복지라든지 이런 파트는 전부 노동당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관을 했어요. 그래서 거국 내각이었거든요. 그걸 맡겼어요. 처칠 수상이 그런 분야는 니들이 해라. 그래가지고 영국의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당시에 자랑하는 복지 제도가 이루어졌고 또 미국은 대공황을 이겨낸 뉴딜 정책을 미국 민주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케인즈 이론을 받아들였니 뭐 어쩌니 하지만은 결국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현대의 미국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는 복지 정책을 만들어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스웨덴에서 또 사회민주당이 굉장한 세계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들자라는, 그러니까 즉 개인의 자유와 또 재산권,
인권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으로 깔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실업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국가가 해결하자 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지금 국회에 네. 의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내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있습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를 둘러봐도 이름은 사회민주당이라고 브라질에도 사회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선진국이 되어야 사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어야. 그럼 우리나라 상태에서는 다른 나라도 좋은데 대한민국의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부터 예. 또 더불어민주당 네. 그리고 정의당 또 민중당 뭐 이런 당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회민주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주대한 위원장이 생각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입장에서 각 당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전부 이제 사회민주주의를 상당히 이렇게 많이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거나 또는 하는 많은 정당들이 사회민주당의 그게 자격 미달입니다. 전부. 왜 그러냐면은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유엔에서 이제 해마다 어떤 그 결의안 같은 게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인권법을 처음 발의하신 네. 김원수 의원 시절에 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유엔의 그런 어떤 북한 인권 문제를 가장 그 이슈를 제기하고 진지하게 해온 것은 전부 유럽의 진보 정당들, 유럽의 사회민주당들이었습니다. 사회민주당 노동당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편적 가치,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이 보장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제가 하는 거는 다 선진국의 그 진보 정당들이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민주노동당, 저도 민주노동당 정책 의장도 했습니다만 그쪽 동네에서 민주노동당 석이 10개나 되고 이런데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서 초청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보니까 이게 미달이거든. 민주노동당이 북한 인권법 제일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반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노동당 때문에 통과가 저렇게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달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후진국은 식민지 종속국의 시절을 기억을 떨쳐내지 못한 경제적으로는 조금 저거 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후진국인 나라들, 우리나라가 그렇죠.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직 후진국인 이런 나라들에서는 결국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맞다 그래요. 근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해. 왜 그럽니까? 이거는 민족주의 감정이 그걸 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식민지 종속국의 그 기억을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이 후진국에서는 이런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 정책 한두 개 주장을 한다, 어쩐다 이러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 민중당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로만 민주주의 인권을 이야기하지 전혀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 의회는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에요. 상원이나 하원이나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느 정당이든 만장일치로 상원, 하원을 계속 만장일치 통과합니다.
그래서 왜 만장일치를 통과하냐 제가 질문해 보면은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만약 반대라면 그것이 북한 인권법이 아니라도 수단 인권법이든 뭐 어느 나라 인권법이든 간에 미국 의회에서 인권법 통과하는데 의원들이 상원이든 하원이든 반대를 하게 되면 다음에 바로 낙선이라는 겁니다. 미국 헌법 정신에 입에서 바로 저자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바로 정계에서 퇴출이 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들이 지금 청와대에도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집권당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이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인권이고 또 우리 민족의 인권이기 때문에 더 우선해야죠. 그런데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인권을 전문으로 한다는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정의당이나 뭐 다 인권 중에 북한 인권은 다 반대하고 그래서 김정은의 기쁨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정치에서 근본 문제로 생각해 봐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뭐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예. 우리 주대한 위원장의 사회민주주의자하고 저는 자유한국당의 북한 인권법을 제가 최초 발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는 주대한 위원장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건 강력하게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라면 민주국가라면 마땅히 우리가 주장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생각이 같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차이를 이제 구체적인 쉽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오늘, 우선 요 정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